오늘은 지난주에는 실크로드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그 이제 3편에 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그 이제 유목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유목 제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러시아 유목 제국 하면 뭐 야만, 우리 최근에 그 미국에서 뮬란이 이제 상영을 했는데요. 뭐 뮬란은 뭐 원래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실사판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가지고 뭐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좋았다 이렇게 이러신 분도 있으셨고, 또 어떤 분은 좀 이렇게 표현이 잘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어쨌든 그 뮬란에 보면 이제 주요한 게 그 북방 유목민들과 중국의 어떤 그런 대립 구도였죠. 그래서 이제 화목란이, 뮬란이 어떻게 아버지, 그러니까 징용을 가야 되는데 편찮으시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 가서 거기서 이제 남장을 하고 전쟁 영웅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유목민족, 유목 제국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만인이고 약탈하는, 침략하는 그런 존재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라시아 유목 제국들을 다룬 모든 그 기록을 남긴 우리 소위 이제 도시에 또는 농사를 짓고 사는 농경민, 또 도시 정주민들은 비슷한 그런 묘사를 했습니다. 야만스럽고 침략하고 사람들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뭐 인도, 페르시아, 또 유럽의 그런 기록들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었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유목 민족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지도를 보시는 대로 유라시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본 것처럼 사막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초원, 영어로 스텝이라고 하고 러시아어도 스텝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유라시아 초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시는 지도에서 보면 여기 약간 그 중국의,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여기 천산산맥이 있죠. 천산산맥,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에 있는 천산산맥, 그 근저리에부터 시작을 해서요, 서쪽으로 쭉 진행을 하면 여기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호수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바다라고도 할 수 있죠. 아랄, 카스피 이런 건 이제 해죠. 바다, 카스피의 아랄 해. 여기는 이제 흑해는 당연히 바다고요. 네, 이런 그 흑해와 카스피해와 아랄 해, 또 여기 발하시호 그쪽 북방을 지나서 가시면 이제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여기 그 헝가리 카르파티아 사막까지 산맥에서부터 저 동쪽에 만주의 흥안역, 싱안링 산맥까지를 이제 스텝 지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보실 3부에서는 좀 더 그런 풍경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큰 나무들이 없고요. 아무래도 강수량 때문이겠죠. 큰 나무들이 없고 작은 그런 풀들이 있어서 초장, 목초지여서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목축 생활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계절 이동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런 추운 곳에서부터 점점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을이 되면 이동을 해서 겨울 동영지라고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또 남쪽은 더우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이제 계절 이동을 하는 그런 목축을 보이게 되죠. 또 때로는 이렇게 상하,
그러니까 산 밑에서 여름엔 겨울에는 있다가 여름이 되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원하고 또 초장도 많고 우리 대관령 목장 같은 거죠. 예, 올라가서 거기서 또 이제 계절 이동을 해가면서 목축을 하는 그러한 유목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그 양과 소만 따라서 이동할 뿐만이 아니라 다 집을 아예 그냥 이렇게 이동식 주택이죠. 우리 뭐 게르라고도 하고 그런 이동식 천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며칠씩 있다가 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천막을 해체해서 수레 같은 데 싣고 또는 낙타나 말 같은 데 싣고 또 이동을 해서 또 좋은 곳, 물이 좋고 풀이 많은 곳에 또 다시 세팅을 하고 그렇게 계절 이동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평화롭게 목가적으로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권력구조, 정치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시족이 형성이 되는데요. 시족이 형성이 되면서 초지의 이용이라든지 계절 이동을 하니까 따로 이게 땅을 표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절 이렇게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풀이 많은 곳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뭐 양을 키우고 있다 이러면은 싸움이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싸움이 벌어질 때는 우리 형님, 삼촌 다 부르겠죠. 시족 집단끼리 이런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에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부족 집단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런 부족에서 또 부족 간의 갈등 또 부족의 부족자한테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사회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는 게 부족과 부족 사이에 연합을 맺어서 더 큰 부족과 상대하기 위해서 부족 연맹 또는 부족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면 어느새 제국의 유목 제국의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몽고 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만주 지방의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그 헝가리, 초원까지 전체를 다 장악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죠. 네, 이러한 유목 제국들이 역사상에서 등장을 하고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라시아 유목 제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최초의 그 유라시아 유목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제국은 스키타이와 흉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스키타이 또는 사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카라는 표현은 페르시아에 이제 다리우스가 남긴 비문 같은데 또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고요. 기초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은 헤로도투스의 역사입니다. 헤로도투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의 역사가고요. 기원전 7세기에 스키타이가 페르시아 제국, 우리 여기 보시면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이 중동 지방으로 내려와서 페르시아와 그 미디안, 그 당시에 메데 왕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리스를 거쳐가는데 그러면서 그리스하고 전쟁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우리 마라톤 전투라든지 이런 그런 그리스의 모든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페르시아와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역사의 주요 주제인데요.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이 스키타이의 중동 원정이다. 이렇게 헤로도투스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이 스키타이는 단순히 그런 유목 제국뿐만이 아니고 황금으로 많은 그런 장식품들을 남겨서 동물 문양이라고 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예술 작품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훈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물란에 나오죠. 뮬란에 나오는 그 야만인들로 묘사되는 그런 유목 제국들인데요. 흉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마천의 사기, 또 방고의 한서 같은 중국의 고전의 역사책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굉장히 오래 시절부터 중국의 서북 변방에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는 훈육 또는 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흉노 다 사운드가 비슷하죠. 예, 그 사마천도 역시 같은 선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771년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그 고대사에 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주나라가 사실은 서쪽, 지금의 중국의 시안, 지방 섬서성, 예, 그쪽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기원전 771년에, 이 견융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동쪽으로 옮겨진 것이 동주고, 그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서주를 멸망시킨 융이 흉노와 영의 선조격이다 이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이제 318년에 역사책에 흉노라고 하는 한자어로 등장하게 되는 거는 그때 이제 전국시대고요. 그 후에 이제 기원전 200년경이면 중국에서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가 금세 무너지고 진시황 사망 이후에 우리 한 고조 유방이 우리 초한지죠. 네, 유방과 항우가 뭘 벌여서 결국은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되는 그때에 비슷하게 흉노도 유라시아 특히 스텝 동부 지방을 통일을 하는 대유목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스키타이와 흉노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 동물 문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동물들이 다행히 특별히 이제 뭐 순록이라든지 사슴 또 보면 뭐 사자 같은 맹수 또는 독수리 또 이제 신비의 그런 동물들 그리핀 같은 것들이 또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말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특히 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스키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흉노의 각각 그 고분에서 나온 그런 유물들인데요. 상당히 비슷하죠. 시대도 비슷했고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쿠루간이라고 해서 우리 경주의 그런 그 왕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토를 이렇게 씌우죠. 그런 식의 이제 쿠루간의 그런 왕족이라든지 귀족에 대한 매장지를 만드는 그런 풍습들이 또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헤로도투스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굉장히 그런 생활 풍습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을 이제 죽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두개골을 잘라가지고 뭐 술잔을 만들었다 이런 좀 약간 잔인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서약을 할 때 피를 뚝뚝 떨어뜨려서 그 피를 떨어뜨린 물을 서로 마심으로써 약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풍습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과연 얼마나 비슷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옛날 역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문화적으로 비슷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초원을 따라서. 근데 이제 재밌는 그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유목제국 흉노 이후에 유목제국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1940년에 오웬 라티모라고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셔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제 나중에 좀 곤혹을 치르시죠. 소련의 스파이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메카시즘, 맥카티, 그 조셉 맥카티라고 하는 1950년대 미국의 그 상하위원회에 의해서 곤혹을 치르시지만 청문회를 당하시고 어쨌든 1940년대 또 30년대 이분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책을 쓰시고 뭐 그랬는데 1940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한하게 중국의 역사를 보니까 중국이 강할 때 초유목제국이 강했던 것 같아. 뭐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던지신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아이디어가 정립이 안 되다가 1989년에 토마스 바필드 옆에 보시는 페렐리어스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분이 책을 쓰시면서 좀 정립을 나름대로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에 진짜 강할 때 왜 유목 제국이 강했을까? 그걸 이제 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설명은 이래요.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유목 제국의 군주, 뭐 선우든 카간이든 칸이든 그러한 유목 제국의 군주가 중국의 물자를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눠줘서 자기 부하들의 충성심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약탈이라든지 중국에 가서 어쨌든 물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중국의 차원에서는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약탈을 해오면 적진을 향해서 공격을 하겠죠. 실제 한무제라든지 당태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지만 초원으로 갑니다. 군대를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유목 제국들은 싸우진 않아요. 도망갑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한무제가 당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간다 해서 우리 명에서도 명나라의 영락제가 또 대군을 이끌고 몽골리아로 가는데 완전히 몽골 사람들 다 뭐 죽일 수도 없고 다 쫓아갈 수도 없고 너무 넓잖아요. 초원이 유라시아 초원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파괴하지를 못해요.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후퇴를 하겠죠. 평생 거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뭐 흉노든 돌고리든 뭐 몽골이든 와서 다시 유라시아 초원을 해서 재건을 하고 중국의 그 변방을 또 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무제 전에 한 문제 같은 경우는 화친 정책이라고 해서 그냥 싸우지 말고 돈을 좀 주고 그냥 잠재우자. 이제 그런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나죠. 하나는 초원의 유목 제국이 강성해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계속 물자를 주고 날마다 뭐 1년에 얼마씩 비단을 줄게. 우리 국경을 침범하지 마라. 평화조약을 맺죠. 그리고 공주, 실제 공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실에 누구를 이제 보내서 결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자를 제공받고 중국으로부터 어쨌든 공주든 이제 면피하는 거죠.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를 이용해서 유목 군주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중국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나라가 멸망하고 또는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때 이런 혼란의 시기에는 이런 물자를 제공할 만한 그러한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초원의 유목 제국도 강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설명이었고 실제 역사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뭐 설득력이 있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토마스 와피드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몽골에서 만들어진 초원 유목 제국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약간 남과 북의 그러한 그 물자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자신의 정권을 이제 강력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한다면 만주 지방에서 나온 그런 유목 제국들, 유목 국가들은 중국을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만주는 100% 유목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 헌팅, 수렵 또는 뭐 숲속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 또 일부 농경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를 지배하는 데 익숙하였다라는 그런 이제 가설을 또 제기를 했는데요.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요. 흉노 그다음에 하고 이제 남쪽에는 한나라가 있었죠. 우리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한나라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만큼 흉노하고 교류를 통해서 흉노도 강성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삼국 시대에 보면 위진 남북조는 좀 약간 정권이 약했지만 수나라, 당나라처럼 정권이 강했을 때에는 역시 뭐 북방의 돌골과 위구르가 강성했었죠. 송나라 시대에는 거란이 강성했었고 명나라 시대에는 역시 몽골이 강성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만주에서 일어난 그런 왕조들을 좀 넣어보면 우리가 이제 선비족이 중국에 이제 북위를 세우면서 위진 남북조에서 북쪽 지방을 차지했다든지 또는 여진족이 이제 거란과는 달리 금의 송나라의 북부 지방 역시 화북 지방을 점령해서 송을 남송으로 만들어버리고 밀어내고 자신들이 금나라를 세웠다든지 청은 물론 이제 원나라처럼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데 성공하죠. 이런 식으로 만주에서 또 일어난 그런 국가들은 중국의 일부, 특히 화북 지방을 점령한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능했다. 이런
토마스 바필드의 설명이었고,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국과 그런 북방 유목 제국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약간 거울 이미지죠. 미러 이미지. 이쪽이 남쪽이 강했을 때 북쪽이 강하고, 남쪽이 약했을 때 북쪽이 약하고,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아까 설명드린 초원 유목 제국이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할 수 있었는가. 물자를 확보해서 그 물자를 자기 부하들한테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칸, 선우, 카간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일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의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초원로라고 하는 거는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실크로드를 서역의 서역 남로, 서역 북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타클라마칸 우리 달걀처럼 생긴 그 사막의 이 주변으로 이렇게 무역로가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초원으로 이렇게 무역로가 지나갔던 것이죠. 지나갔다는 설명이죠. 그걸 이제 초원의 길, 초원로로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 그 물자와 문화 이동은 뭐 계속 아까 전에 흉노의 황금 양식, 스키타의 황금 양식이 서로 공유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물자와 문화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민족의 이동로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훈족에 이끌려서 밀려서 게르만족이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마 제국하고 많이 싸웁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그림은 저도 로마에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에 가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얘가 세운 그런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둥에 이제 둘러싸면서 부조가 조각이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이제 그 투구를 쓰는 로마군이 게르만족을과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계속 게르만족은 계속 오죠. 로마군은 계속 싸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훈족이 올 때까지 계속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게르만족이 온 거는 자유의 일서기보다는 훈족에 밀려서 온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초원로를 통해서 스텝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후에 아바르라든지 불가르, 네, 우리 불가리아, 지금은 불가리아는 동유럽에 있지만 사실 원래 불가르 왕국은 우리 카스피의 북쪽에 볼가강 유역이 있었습니다. 역시 밀려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 위구르족 같은 의 이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투르크 하면 터키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터키까지 왔을까? 원래는 돌고족이잖아요. 예, 우리 몽골리아에 있었던 돌고족이 어떻게 터키까지 갔을까? 역시 민족 스텝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약간 우리 오스만 투르크, 터키의 저지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그 선조격인 이제 쌀죽 또는 셀죽 투르크가는 이제 초원으로 이동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가긴 하지만 역시 원래 돌고족이 몽골리아 지방에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초원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하다가 우리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는 시르다리아, 그 아무다리아 그쪽으로 이제 해서 페르시아로 진입을 해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그 후에 그 일부가 지금의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대단한 민족의 이동이 벌어지는 것이죠. 위구르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뭐 위구르 하면 신장 위구르 생각하시지만 원래는 돌고족을 이어서 몽골리아의 제국을 건설했던 위구르 제국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840년경에 위구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와중에서 우리 전에 지난주에 보셨죠? 투르판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 후에 점차 이제 몽골 제국의 시대에 더 위구르 출신들이 위구르 문자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됐죠. 몽골 제국도 13세기 이동을 하게 되고 우즈벡 카자흐의 이동은 약간 반대입니다. 보통은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하는데요. 우즈벡 카자흐 사람들은 서쪽에서 원래 몽골 제국의 후손들로서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지방 흑해 북안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 금장한국 골든 홀드 금장한국의 일부가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다시 하게 되는 약간 방향이 좀 반대죠. 하지만 역시 초원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서
지금의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조상은 사실은 몽고 제국의 이동을 따라서 서쪽으로 갔던 사람들인데요. 동쪽으로 다시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